얀센 백신 101만 회분을 실은 우리 군 수송기가 미국을 떠나 내일 새벽 국내에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얀센 백신이 이제 내일 새벽에 도착하면 품질 검사를 거쳐서 10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전에 예약한 물량 외에는 12만 명분이 60세 이상에게 일단 접종이 되는 거죠. 네, 그 얀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품목 허가가 난 그 백신이지만 네. 원래 제조 공장별로 그 검사를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물량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이제 품질 검사를 하는데 절차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101만 회분이 들어오는데 얀센은 한 번이니까 101만 명분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90만 명분만 예약을 받았죠. 그 나머지는 왜냐하면 각 그 접종하는 기관마다 약간씩 물량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남는 물량들은 가능하면 그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건 어제 설명드린 대로 네. 이제 위험이 높은 그 고령층부터 접종을 상반기에 최대한 올리자는 그런 목표 하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녀 백신도 이제는 60세 이상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6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세 이상이 다 접종받은 이후에 네이버나 또 카카오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 그 기관별로 마지막 병에 남는 분량만 이제 60세 미만에게 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당일 예약, 당일 접종의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뭐 혼란스러웠던 것은 네. 갑작스럽게 4일 이후에는 6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하겠다, 예비 명단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4일부터 9일까지 예약해놓던 사람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일로 다시 넘겼던, 어찌 보면 뭐 행정의 약간 착오 정도, 실수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일단 뭐 일단락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60세 미만 같은 경우에도 자녀 백신 접종 지침이요 예비 명단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9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이제 뭐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접종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올까요? 그 큰 틀은 상반기까지는 고위험군, 그다음에 사회 필수 인력에 네. 이제 집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7월 1일부터는 60세 아래의 연령대가 시작이 되겠죠. 네. 지금 그런데 아마 그 전에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물량을 한번 보니까요. 지금 상반기 목표가 1,400만으로 놓고 우리가 오늘까지 한 700만 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럼 700만 명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하고 이달에 들어올 물량을 다 합치니까 한 1,100만 명분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400만 명분 정도가 남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앞당겨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를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그 60에서 75살까지 맞는 것처럼 미리 이제 한 다섯 살 정도의 그 밴드를 형성해서 예약을 받고 맞추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6월 중순부터는 예약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뭐 접종이 되는데 7월부터는 하루에 100만 명까지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7월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전 예약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예약률은 정부 목표인 80%를 넘겼는데요.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708만 명으로 접종률은 인구의 13.8%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34만 명에 넘는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제 마감된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률은 80.6%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6월에는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으로 이상 반응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상 반응 신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인구의 13.8%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률이 80.6%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그 예약률은 넘긴 상황인데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좀 당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 국민 70% 접종 목표에는 일단 접종 동의율 또 접종 의향이 굉장히 국민들이 높아지신 거 굉장히 청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예. 우리가 백신만 조금만 더 빨리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집단 면역 70%를 보다 조기에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 국민 70%가 접종을 다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접종을 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주로 공동체라든지 집단 중심으로 특히 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심으로는 이미 집단 면역 효과가 일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특히 이제 고위험 어르신 분들에 대한 집단 면역 효과는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뭐 모더나라든지 얀센 백신이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도입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3분기에도 예방 접종 계획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빨리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전 국민 70% 접종 목표는 보다 좀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서울, 경기 지역이 물론 이제 뭐 가장 많습니다만은 그 이외의 지역을 본다면은 대구와 경남이 어제는 확진자 수가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어제 대구가 65명이고 경남이 43명이니까 네. 100명을 넘겼죠. 예. 대개 이 지역들이 하루에 확진 환자가 뭐 한 500명 안팎일 때는 되게 10여 명씩 나오던 지역인데 여기서 100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어제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추이 자체도 대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지금 어제는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전날은 70명이 넘었으니까요. 경남도 지금 지역별로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전체적인 확진 환자의 수를 이 두 지역에서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지금 대구 시민 100만 명당 확진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요. 또 백신 접종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미 그 경남 지역부터 해가지고 경북 지역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특히 계속 반복되는 그 유흥업소발 여러 가지 비말 전파 환경 위험이 높고 또 역학조사가 좀 어려운 그런 N차 전파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자체는 이제 한 40%가 이제 무증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유흥업소발 감염 전파에서 또 젊은 층들이 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 사회 활동이 많고 사회적인 접촉도 많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무증상 감염이 많다, 또 젊은 층이 많다, 또 변이 바이러스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조기에 도입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선제 검사를 통해서 좀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좀 미리 찾아내고 또 특히 이제 고위험 어르신 분들은 빨리 예방 접종을 만드셔서 우선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은 빨리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자녀 백신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좀 많이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맞으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대구 지역의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지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젊은 층, 그러니까 20에서 40대 감염이 63.6%, 절반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특이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경남은 유흥주 전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그 젊은 층, 비교적 젊은 층이 많고 그런 이유는 다 유흥업소발 그 감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도 유흥업소발로 맞습니다. 대구는 지금 유흥업소발 주점은 지금 뭐 200명을 훨씬 넘긴 그런 감염도 있고요. 네. 최근에도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좀 특이한 것은 대구가 유흥업소의 영업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른바 바 형태의 그런 그 술집이죠. 네. 이 술집은 유흥업소로 그 등록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업태, 그러니까 영업의 형태는 유흥업소 비슷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자 종업원을 그 고용을 해서 이렇게 뭐 시중을 들게 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감염 환경 자체는 유흥업소와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른바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고,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유흥업소발 감염이 시작됐고, 이것이 이제 뭐 울산으로 갔고 대구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은 이제 그 경상남도는 김해입니다. 네. 김해도 역시 유흥주점 관련이 벌써 28명, 노래 연습장이 20명, 양산 같은 경우도 유흥주점 관련이 31명. 네네. 이런 식으로 유흥주점이나 비슷한 그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시설들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상남북도 지역, 그다음에 뭐 부산, 울산, 대구는 이미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직전의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파는 빠르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무증상이 많고, 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확 퍼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 상황까지 대구에 이어서 심각하다는 점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그리고 교직원 1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 학교, 그리고 다니는 학원에 있는 사람들을 또 검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1000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연결고리 없이 이미 N차 전파가 진행된 상태에서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확인을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학원을 중심으로 이미 N차 전파가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예.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선생님이라든지 학생을 검사해야 되고, 또 뭐 유치원 원생이라든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역학조사하기도 어렵고, 또 선제 검체 검사하기도 또 어렵고, 어린 아이들은 또 검사하기도 어렵고, 좀 많이 역학조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났냐 이렇게 접촉자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감염이 의심되는 연결고리에 노출되신 분들은, 동선이 노출될 것으로 의심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전체적인 검사를 해야 되겠고, 또 주변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보다 좀 일찍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학생들의 등교 인원도 늘어나고 또 이제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앞서 현장에 그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도 알아봤습니다만,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가 검사 키트를 배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안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죠. 뭐 그건 확정이 됐고요. 예. 서울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방역 대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가 검사 키트 도입하는 네. 거. 또 하나는 이동 검책팀이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최근까지 그 서울 강북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 많이 나왔을 때 네. 이동 검책팀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주변 학교들은 이제 다 선제 검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자가 검사 키트가 들어오는 곳은 원래는 이제 기숙형 학교하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 이런 곳에 이제 자가 검사 키트를 나눠주는데, 이 학생들이 대개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고 일요일이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예. 그 2번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죠. 평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이제 나갈 때, 들어올 예. 때. 왜냐하면 이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검사를 받는데, 저 검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특이도는 괜찮은데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그 측면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간이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양성 나온 학생들은 반드시 다시 검사를 방식으로 해서 7주 정도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양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가 검사 키트에서 2줄이 그어지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 검사하는 방법을 좀 잘 숙지해야 되겠고요. 주로 이제 시약을 이제 잘 넘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넘어지지 않게 잘 꽂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가 검사를 하지만은 검사는 자체가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기 때문에 행여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비말 전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서 환기가 잘 된 상태에서 스스로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이면 1줄, 양성이면 2줄이 나오는데 이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가짜 양성도 있지만 이제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검사를 했던 시약이라든지 사용했던 키트에 바이러스가 묻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잘 밀봉해 가지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잘 가지고 선별검사소에 있는 어떤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다 제출해서 버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그것이 뭐 노출돼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2줄이 나왔는데 확진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감염병 예방법 어떤 법을 위반한 소지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줄이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확진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1줄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도 위음성이 나올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또 확진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무증상 학생들을 주로 선제적인 선별 검사로 시행하고 있는데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증상이 있으시면 선별 검사보다는 확실한 PCR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겠고 네. 자가 검사 대신에 그리고 2줄이 나오면 그것을 반드시 밀봉해서 선별검사소에 버려야 되고 반드시 즉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그 검사 결과를 이제 그 확진 검사를 받으러 PCR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민감도라든지 정확도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아이들이 뭐 장난을 친다거나 뭐 다른 데 아무렇게나 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또 특히나 조금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그것이 위음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장난치거나 같이 이렇게 섞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접촉을 줄이고 PCR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줄이 나오더라도 비닐에 밀봉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생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줄이 나오면 검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 PCR 검사를 꼭 받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유의사항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자가 검사 키트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백신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에서 백신 추가 접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차례 접종을 받은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접종을 받는 거죠.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 이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보통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 항체가 지속하는 기간이 6개월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백신의 경우에도 보통 6개월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혹은 지나지 않았을 때 이게 항체가 지속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검사법이 있겠는데요. 일단 실험실적으로는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의 혈액을 가지고 2주 후에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그래서 혈액 내에 중화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했을 때 지금까지 6개월 결과에서는 처음에 맞았을 때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6개월 지나서까지 어느 정도 예방 효능이 있는지, 특히 이제 랜드마크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 3상 시험 참가자들이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 실제로 백신을 안 맞은 대조군에 비해서 얼만큼 6개월이 지나도 감염 예방 효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어떤 역학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항체 지속 기간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항체가 없다 그러면은 부스터샷을 맞는 건가요? 네, 그래서 봤을 때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1년 지나니까 좀 감염률이 증가한다든지 중화 항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부스터샷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또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혈액 내에 중화 항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 중화 항체 검사가 그럼 정확한 것이냐고 봤을 때 그건 이제 혈액에 있는 우리가 체액 면역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세포 면역은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계가 있어서 혈액 내 항체 농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체액 면역은 마치 우리가 이제 현금이 많지만 네. 또 우리가 세포 면역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돈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내 중화항체만 측정해서는 충분한 면역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현재로는 그 혈액 검사와 실제 역학 데이터의 예방 효능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접종할 때 2번씩 보통 맞지 않습니까? 그럼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한 번만 맞아도 이제 항체가 다시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 연말에 발표될 계획이 이제 앙상블 2라 그래서 이제 얀센 백신을 2번 접종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예방 효능이 더 증가하고 지속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2번 맞는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얀센 백신도 2차 접종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아니면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나 다른 것을 하고 나서 다른 예방 접종으로 그러니까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로 추가적인 2차 접종을 한다든지 교차 그것도 접종을 교차 하는 교차 거예요. 접종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접종 완료했지만 또 3차라든지 추가적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한다든지 추가 접종할 때도 같은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한다든지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네. 이상 반응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효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곧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다른 백신을 서로 맞는 효능이 더 좋은 방법들이 앞으로 또 소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 후에 그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5건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 돌파 감염에 걸렸다고 이제 그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백신 종류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백신의 종류와 돌파 감염의 발생 양상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련이 없다. 지금까지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돌파 감염자가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유의미한 어떤 그 결과를 볼 수 없는데 네. 미국은 지금 돌파 감염된 사람이 10,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의 종류를 보면 백신 종류가 그렇게 뭐 어느 백신에 이렇게 몰려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9명이 전부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그 돌파 감염이라는 게 정해진 횟수대로 다 맞고 2주가 지났는데 감염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다 이제 그 2번을 맞아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그 간격이 11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번 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가운데 2번 다 맞은 사람이 화이자가 3배가 많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화이자는 3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돌파 감염자도 많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예.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돌파 감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슈 가운데 하나가요. 도쿄올림픽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 간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 축구 대표팀이 우리 그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나 축구 대표팀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하고 예. 5일에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와서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는 이제 12일하고 15일 2번 하는데 네. 일본 그 공항에서 한 명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한 명은 격리가 됐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음성이 나와서 지금 이제 숙소로 갔는데 네.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명이라도 그 감염이 되면 우리 방역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그 대표 선수들은 전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본은 좀 우리랑 다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2일에 확진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 선수단은 12일과 15일 우리나라와의 경기는 사실상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우리나라 입국 자체를 왜냐하면 확진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모여서 같이 이동을 했고 뭐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일본 정부조차도 5일 경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나 선수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